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래 전쟁의 새로운 주력 체계로 떠오른 드론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TV 바이락타르라는 이름은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전장 6.5m, 전폭 12m에 달하는 이티르키 해산 대형 드론은 수십 차례의 폭격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바이락타르의 효율성이 입증되자 미국은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지원했고 러시아마저 이란에서 샤헤드 136을 도입해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다수의 드론이 전장에 투입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군용 드론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드론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락타르나 스위치블레이드보다 취미나래저형으로 즐기던 드론들이 최전선에는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용 컨트롤러가 필요한 고가 모델들보다 저가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형 드론이 개조가 쉽고 난생 처음 드론을 만져보는 사람이라도 몇 시간이면 숙달될 만큼 조종이 쉬운 덕인데요. 게다가 군용 드론보다 성능은 부족해도 어차피 수류탄이나 박격포탄 하나만 매달아도 러시아군 타격에는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더구나 드론 기술의 발달로 $1000, 한화 약 135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드론이라도 기본 10km는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과 효율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심지어 너무 작아서 폭격이 불가능한 드론도 정찰에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프랑스 페러사의 아나피 서멀 드론은 최대 비행 범위는 4.5km, 비행 지속 시간은 25분밖에 안 되는 취미용 드론인데요. 군용 드론에 비하면 도저히 뛰어난 스펙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드론의 장점은 열 탐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야생 동물 관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드론인 만큼 카메라 성능도 준수한 편인데요. 이 덕에 정찰 드론으로서의 성능은 꽤 좋은 편입니다. 특히 보병부대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데요. 군대에서 사격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맨눈으로는 250m만 떨어져 있어도 사람이 손가락보다 작게 보입니다. 1km 떨어진 거리라면 자동차 같은 커다란 물체도 새끼손톱보다 작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나피 서멀 같은 정찰 드론을 사용하면 반경 1에서 2km는 제 손바닥 들여보듯 정밀한 정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다양한 민수용 드론을 정찰 임무에 투입하고 있고 포병 표적 획득, 방공망 교란 등 다양한 임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 초기 15세 소년이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위치와 좌표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군 포병 부대에 전달한 덕에 러시아 기계화 부대의 키이우 진격을 저지하는 막대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찰 능력은 이미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증명된 셈입니다. 이제야 부랴부랴 드론 전력을 대거 투입할 정도인데요. 특히 러시아군은 한 번에 수십 대의 드론을 밀집시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접한 공군 운용으로 작살이 난 러시아군 방공망과 달리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방공망 공격에 이런 군집 드론은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이 수십 뼬에서 날아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스켬의 저고도에서 폭탄과 함께 추락하는 수십 대의 드론을 전부 막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이런 군집 드론을 우크라이나 민간인 폭격에도 투입 중인데요. 일상생활 중 부지불식간에 자행되는 드론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를 늘리고 여기에 스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군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반전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선동 전술은 구소련 시절부터 내려오는 유서 깊은 수작질인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러시아의 군집 드론 전술이 더 이상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소련과 러시아의 군사교리를 흡수한 나라들이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드론 전력은 우리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드론 전술에서 군용과 민수용의 경계는 없어졌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무려 70%가 넘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산업용 드론까지 전부 포함하면 중국의 드론 시장 점유율은 94%가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중국이 정부 측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덕분입니다. 사실상 민수용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 드론이라고 해도 반면 중국 군사용 드론의 시장 점유율은 3%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이 고성능 드론을 개발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중국 드론의 최대 장점이 저렴한 가격과 쉬운 조종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언젠가 중국을 맞상대해야 되는 한국 입장에서 고성능 드론 한두 대가 아니라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 방법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당장 번화가 인형 뽑기로도 뽑을 수 있는 싸구려 드론 수십 수백 대에 수류탄 하나씩만 탑재하고 공격해와도 여기에 고성능 군용 드론 한두 기만 섞여 있어도 최악의 경우 한국의 공군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군은 고작 샤헤드 136-5대로 우크라이나군의 맥-29를 격추하는 믿기지 않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맥-29는 현대 공중전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성능이라는 통념과 반대로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들을 연달아 격추하면서 최근 맥-29는 출격 후 샤헤드 136-5대를 포착하고 순항미사일로 이중사대를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대의 샤헤드 136은 격추하지 못했고 무장을 모두 소진한 맥-29는 기관포로 샤헤드를 상대하다가 그 파편에 맞아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중저고도에서는 드론으로도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인데요. 새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도 추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기가 가장 공격에 취약해지는 이 착륙 순간을 노리고 추락 위험 때문이라도 전투기를 출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가성비로만 따지면 이보다 효과적인 전술도 없는 건데요. 이미 6.25 전쟁 당시 지긋지긋하게 경험했던 군집 드론의 형태로 재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드론 대응 능력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K-31 천마는 K-200 장갑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만큼 최대 시속 60km로 빠른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갑, 보병부대와 함께 넓은 전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360도에 달하는 천마의 포탑 방위각은 공군기지 같은 넓은 개활지에서도 적어도 방공망 구축에 탁월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마의 탐지거리는 반경 20km, 고도 5km로 이 정도 성능이면 적어도로 침투하는 군집 드론을 포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유효사거리는 9km, 최대 속도는 마하 2.6에 달해서 저가형 드론으로 천마의 방공망을 돌파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천마만으로는 군집 드론을 완벽히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마의 기본 설계는 1987년에 이루어졌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천마 같은 자주대공 유도탄 체계는 한 번에 한 개의 표적만 상대하면 충분했습니다. 이 덕에 명중률이 높고 추가 레이더가 필요 없어 기동력도 좋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 대형 드론 대응에만 한정된 장점입니다. 오히려 싸구려 드론의 집합체인 군집 드론 같은 다수의 표적을 상대할 때는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수의 천마를 배치함으로써 군집 드론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최악의 판단입니다. 천마에서 발사하는 유도 미사일의 가격은 한 발당 약 20만 달러, 하나로는 무려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중국이 인해 전술식으로 물량을 앞세워 군집 드론을 들이댄다면 천마로 대응하는 건 수지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쟁에서 돈은 전쟁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전후 경제 회복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가성비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까지 다양한 체급의 드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만큼 최악의 경우 북한이 소형 군집 드론으로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는 더욱 두꺼워지는 법이죠. 다행히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고 효율이 좋은 건 고출력 극초단파 HPM입니다. HPM은 일정 영역의 강력한 극초단파를 소환해 전자회로에 과부하를 걸고 파괴하는 무기 체계인데요. 즉 군집 드론이 비행 중인 특정 영역 자체를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전자레인지로 드론의 전자회로를 태워버리는 기술인데요. 수천 대의 드론을 동시에 격추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조종사와의 통신 전파를 끊는 제머와 달리 드론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물론 전자식 탄도의 신관도 무력화되기 때문에 드론이 추락하더라도 폭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리 자체가 간단하고 방사 범위가 매우 넓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벌써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기반으로 HPM 방사 장치를 탑재한 레오니다스를 개발했는데요. 레오니다스는 최근 진행된 성능 시험에서 수십 대의 드론을 동시에 격추하면서 HPM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다양한 종류의 다만 현재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개발 종류나 단계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일부 공개된 정보를 취합해보면 현재 한국의 HPM 기술은 전자파 보호 처리가 되지 않은 차량까지 수십밤에서 작동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 ADD에서 개발 중인 HPM탄 일명 이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추진부의 GPS 유도 장치와 뇌관, 폭약을 탑재하고 탄두 부분에는 HPM 발생기와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형상은 EMP탄과 비슷하지만 위력은 훨씬 강력합니다. 현재 ADD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폭탄은 일순간 20억 W에 달하는 전력을 분출하고 반경 300m 이상의 모든 전자회로를 파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장거리에서 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더하면 눈앞의 군집 드론뿐만이 아니라 적진에서 대기 중인 드론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직 HPM 무기체계가 개발 단계에서 그치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충분히 HPM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진 탓입니다. 부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집 드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HPM 무기 체계에 대한 긴급한 소요 제기로 전력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